최근에 방시호 의장님 인터뷰한 거 보니까 K-팝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K-팝을 더 선보였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 중국, 미국 K-팝 피지컬 수출 금액 비중 추이도 보면 이게 변화가 없이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세 개 나라가 계속 K-팝의 피지컬 앨범 수출량을 1, 2, 3위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기대가 되는 나라가 있는지. 일단은 일본, 중국, 미국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중국은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불안한 거는 미국 시장이 작년에 좀 수출이 약간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BTS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데이터를 한 번 더 추세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1월달하고 2월달 피지컬 앨범 판매 데이터가 나왔고 방금 전에 제 보고 들어왔는데 1, 2월에만 작년 1, 2월 대비해서 760만 장이 많아요. 760만 장이면 사실 이거 웬만한 그냥 한 달치 잘 나왔을 때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는 지금 이미 먹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근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3억이에요 거기가. 근데 약간 종교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때인가 인도네시아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블랙핑크의 광고를 내려라. 이유는 너무 야하다.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좀 잠재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도 좀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팔릴 만큼 팔았는 게 아니냐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일본 쪽에 전형적인 걸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전통적인 걸그룹 AKB48. 요새 최근에 일본 쪽 칼럼들이나 이런 걸 보면 왜 일본의 AKB48이 잘 안 됐는가, 잘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분석 칼럼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정량적으로 보면은 100만 장 넘게 팔리던 앨범들이 30만 장 대도 훅 빠졌고, 그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친구들이 컨셉이 그거잖아요.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못 만나.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 보니까 이게 사인회도 안 돼, 총선거도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온라인 콘서트도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방에서 이제 그냥 캠 켜놓고 이렇게 한 뭐 이 정도. 그것도 있었고, 또 다른 얘기는 세대 교체가 안 됐다는 부분도 있고, 주요 일본의 그 핫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출된 거 아니냐, 걸그룹 쪽에.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걸그룹 내수 시장이 약간 좀 비어있는 상태, 무주공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작년 보면은 그 AKB48이 3년 연속 홍백가 합전이 못 나왔고, 대신에 작년에 우리 트와이스, 르세라핌, 아이브가 홍백가 합전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일본 내수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걸그룹이 좀 굉장히 좀 잘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일본 시장이 많이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 멤버들 보면 순수 이제 한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이 별로 없잖아요. 이를테면 뭐 블랙핑크 하면 리사라는 친구가 있어서 태국에서 이렇게 핫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일본 시장에도 일본인 멤버들이 거기 같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트와이스가 오늘도 제가 기사 방금 보고 왔는데 선중은 170만 장짜리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트와이스는 사실 국내에서 전성기를 겪고 일본에서 또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게 사실 200만 장대 가까운 앨범 판매고를 올리면서 롱런한다는 게 걸그룹 시장이 쉽지 않은 건데 사실 일본 시장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트와이스가 뭐 빌보드 요번에 시상식 할 때도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서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트와이스가 이제 국내 지수는 조금 주춤하긴 한데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트와이스 관련해서 제2의 전성기가 올 거다라는 예상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아마 트와이스 행보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국가 일본, 중국, 미국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아직도 개척해야 할 미지의 땅 유럽 주요 국가별 이제 K-팝 피지컬 앨범 수출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여기도 2016년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어떻게 보면 BTS가 인상에 출연을 하면서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이 발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도 그 우리나라 K-팝 시장의 그 전초기지 뭐 이런 교두보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게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먼저 반응이 와요. 판매량이 그쪽에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로 좀 퍼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권에서는 그 역할을 태국이 좀 하고 있죠. 태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K-팝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거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덜란드나 프랑스는 약간 좀 판매량이 빠졌어요. 6%, 25% 빠졌는데 영국하고 독일은 15%에서 19% 상승했거든요. 근데 주요하게 볼 것은 전 세계에서 음악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사실은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이
영국, 독일이 왔다 갔다는 해요. 3, 4위를. 그 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순으로 가기 때문에 영국하고 독일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라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혹시 항공비를 지원해 주시면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인터뷰를 해서 이게 아마 그 네. 히딩크 감독이랑 상관은 없겠죠? 히딩크 감독 빨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있긴 한데 대부분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이 K-팝 피지컬 앨범도 많이 수입을 한다. 뭐 이렇게 대부분 유럽은 축구를 잘하죠, 근데. 그런 건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무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처럼 월드컵 4강 정도 수준 되는 나라들은 다 K-팝을 좋아한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아직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유럽은 우리가 이렇게 개척할 시장은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네덜란드나 프랑스가 꺾였을 수 있고 과거에도 한번 꺾였다가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년치 데이터를 보고 더 이상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 2, 3위 국가를 좀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아시아 주요 국가별 또 K-팝 피지컬 앨범 수출 현황 아까 뭐 인도네시아도 잠깐 말씀 주시긴 했는데 어떨까요?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미국, 중국, 일본의 그 판매 비중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나라 K-팝 CD가 해외로 수출 다변화가 됐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한 좀 3%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75%인가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남아 시장이 좀 잘 안 됐어요. 베트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CD를 많이 사는 국가가 이제 대만인데 대만도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떨어졌어요.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의 점유율을 올리는 역할을 좀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꾸준하게 우리 K-팝을 소비하는 나라 하면 대만이 사실 또 여기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기사 보니까 뭐 블랙핑크 뭐 콘서트 보기 위해서 뭐 인근 숙박료가 400만 원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K-팝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가 이제 대만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K-팝 음악 소비에 대한 판매량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시아 연령대가 좀 젊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베트남도 특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고 GDP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런 K-팝에 대한 그 소비라던가 음반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K-팝 그 피지컬 앨범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이제 BTS라는 그룹이 여러 가지 병역도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활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안 하게 됐잖아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되게 좋았는데 그럼 올해 좀 어떨까? 이제 이런 피지컬 앨범 전체 판매량 그리고 또 피지컬 앨범에 대한 이제 수출 판매 액수와 뭐 양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작년에 이제 8천만 장 찍었는데 1년 전인가요? 어떤 기자분이 우리 혹시 1억 장 가능할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거는 좀 오바지 않냐. 내가 6천 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8천만 장을 찍었어요. 그래 이게 이제 2년 연속 보면 30%대 계속 판매량이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관세청 데이터가 좀 약간 좀 적신호가 뜬 게 2년 연속 60%, 80% 성장하다가 작년에 4%대로 이제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올해도 30%의 판매량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전에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세 정도까지는 미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네, 성장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또 이번에 30% 성장을 한다면 1억 장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올해 또 1월하고 2월 데이터만 보면 작년 대비해서 벌써 760만 장이 많으니까 판매량이 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이게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전에 사실은 피지컬 앨범이라는 게 음악을 듣는 프로덕트가 아니라 사실 MD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MD 상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을 위주로 이 판매량이 갔다가 최근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에도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남자 아이돌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수출량이 올라가는 거에 좀 기여를 한 거 아닌가요? 걸그룹 쪽에서 이제 여성 팬덤들의 앨범을 사는 이제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남녀 성비를 좀 보면 한 50대 50 정도 비율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걸그룹 쪽에 얘기를 해보면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나 유럽으로 가려면 컨셉 변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일본 쪽이나 아시아권은 약간 좀 귀엽고 발랄하고 깜찍하고 섹시하고 이런 건데 북미나 유럽으로 가려면 약간 걸크러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사실은 롤모델 같은 역할을 걸그룹 쪽에서 해줬고 2020년도에 이제 단일 앨범 기준으로 100만 장 이상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블랙핑크가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이제 제작 시장에서 이제 걸그룹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걸크러쉬에 대한 그 컨셉을 좀 넓게 광의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 기존에는 왜 걸크러쉬 그러면 마마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센 언니. 근데 지금은 걸크러쉬라는 말 자체가 여성에게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도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성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판매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사실은 걸그룹 쪽에서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상당수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 팬덤에 대한 증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럼 끝으로 우리가 이제 K-팝 시장들을 월드와이드로 계속 확장시켜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K-팝 보통 우리가 K-팝의 세계와 뭐 저도 이제 정리를 한번 했는데 K-팝의 세계와 1.0, 2.0, 3.0까지 나눌 수 있는데 1.0은 이제 우리 자국 가수가 2000년대 한 초반에서 중반까지 자국 가수가 해외 나가서 직접 인기를 얻는 부분. 또 이제 두 번째가 2010년대쯤에 이제 현지 아이돌들이 이제 멤버가 영입이 돼서 뭐 2PM이라던가 트와이스라던가 블랙핑크라던가 해서 약간 현지화 전략을 폈던 부분들 그게 이제 K-팝 2.0이라고 생각하고 3.0에 들어서서는 우리나라 K-팝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 아이돌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K-팝 4.0은 우리나라의 K-팝 프로듀싱 기술을 전수받은 해외 제작자가 로컬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거, K-팝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게 4.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 시장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사실 비유를 하자면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근데 태권도에서 우리나라 금메달을 못 딴 지가 좀 됐습니다. 그쵸?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정도 땄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국기인데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태권도 전 세계 인구가 7천만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 금메달을 못 딴 사람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K-팝 시장이 K-팝 3.0, 4.0을 거치면서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륨이 커지다 보면 2, 3년 전에 필리핀 출신 SB19 같은 경우도 빌보드 소설 차트 50위권에 진입을 했었고 조만간 빌보드에서 우리 아티스트와 해외에서 제작된 아티스트, 그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에서 만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어떤 형식이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K-팝 또 씬, K-팝 인더스트리는 좀 더 발전하고 다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SM 건 같은 경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K-팝 앞으로 향후 10년을 결정할 만한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김준우 위원님 모시고 하는데 역시 그 깊이 있는 또 그런 인사이트와 또 분석력 탁월을 하셨습니다. 자주 좀 모셔서 이런 얘기 좀 하는 콘텐츠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인터뷰 응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좀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가웠고요. 뭐 그냥 잠깐 하는 줄 알았는데 뭐 고정인가요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예. 그래서 고정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비행기 티켓을 우리가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시간까지 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우 위원님이었습니다. 오케이파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